최근에 정진상의 재판을 보고 있으면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런 것들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한다. 이거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간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인간들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수준으로 변호할지 예상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변호인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 기억나실 겁니다. CCTV 논란 기억나시죠? 성남시 집무실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소리까지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정진상 변호인 측의 변호 내용이었습니다. 정진상이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고 변호인이 했던 변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10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을 바꿔버렸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마치 몰랐던 것처럼 CCTV에 소리가 녹음이 되는 게 불법이라는 걸 몰랐던 것처럼 이제 와가지고 무슨 CCTV에 소리가 녹음이 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되지는 않더라.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가 그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애당초 CCTV가 됐거나 소리가 됐거나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로 변호를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변호사라고 하는 양반조차도 이렇게나 뻔뻔하게 재판장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변호사의 거짓말까지도 탄로가 났는데 정진상 측에서는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재판 내내 하고 있는 게 뭐냐? 유동규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1,0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게 2013년도였는데 그때 당시 설에 유동규의 출장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출장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정진상을 만나가지고 뇌물을 줄 수가 있냐 이런 식입니다. 요즘 무슨 뇌물을 줄 때는 출근했을 때만 기록을 남겨야지만 그렇게 뇌물을 주나 보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 2월 4일부터 유동규 씨가 병가 처리가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차량 운행 일지를 보니까 유동규 씨가 같은 날 공사 관용차를 탔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면 2013년도 2월 4일이 어떤 날이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2013년도 2월 4일 날 내가 성남 그 시장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정진상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뇌물을 줬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가 처리가 되어 있는 날이었다. 이런 뭔가 시간대가 안 맞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시간적으로 뇌물을 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등 관련성이 없어요. 2013년도 2월 4일이랑 정진상의 뇌물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2월 4일도 검찰에 확인을 해보니까 유동규 씨가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일정을 보고 난 뒤에 일정이 끝나고 난 뒤에 병가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했던 그 동안에 관용차를 탔던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변호인들이 지금 정진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빼내기 위해 가지고 골머리를 앓다가 지금 쥐어짜내가지고 만들어낸 논리가 뭔 겁니까? 정진상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기랑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2013년도 2월 4일 야 이것 봐봐라 유동규 씨가 병가 신청을 했는데 관용차를 어떻게 탈 수가 있어? 이 사람 말은 신뢰가 없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2억 4천만 원쯤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채무를 또 변제하는 데 썼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0년 10월달 중도금 일부를 기한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미리 납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중도금을 갖다가 미리 그것도 한 달 이렇게 앞서가지고 내는 것도 아니라 훨씬 앞서가지고 미리 낸다라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하필이면 요 시점 요렇게 중도금을 미리 냈다라고 하는 요 시점이 언제냐 남욱등등으로부터 3천만 원을 전달받았던 그 시점이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등동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뭔가 어떻게 은행 같은 데 넣어놓기도 좀 불안할 테니까 아싸리 그냥 잘 됐다. 이거를 그냥 미리 앞서가지고 중도금을 그냥 내버리자. 요렇게 지금 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시현 측이 뭐라고 변호를 하고 있냐? 1차부터 4차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를 했고 대출이 안 됐던 5차 중도금은 모아두었던 소액 예적금 20여 개를 해지해가지고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봤을 때는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던 그 시기가 이 중도금을 납부했던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리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소액 적금, 예금 20여 개 정도를 깨가지고 돈을 낸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말로 정지한 측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20개 정도의 예적금을 깨가지고 그거를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기 때 날짜가 지금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 때 예금을 뭘 깼는지 적금을 뭘 깼는지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증거로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나 이재명 측이 원하는 것처럼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된 것인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또 재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진상 모친의 칠순잔치랑 부친의 팔순잔치 그리고 부친의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ATM을 통해 가지고 채무 변제를 위해서 입금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재명이가 부모님 산소를 팔아먹었던 것처럼 정진상 측도 부모님을 지금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강력한 의심이 들기는 들죠. 칠순잔치, 팔순잔치, 장례식 이런 거를 통해서 현금을 모았다라는 것인데 또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요 얘기도 누구랑 좀 비슷한 얘기입니까? 노웅래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앞선 경우랑 이번의 경우랑 달라진 게 뭐겠습니까? 앞에 주장을 했던 것처럼 예적금을 깨가지고 돈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기록이 남아 있겠죠. 은행 그 거래했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주장을 하는 것처럼 팔순잔치가 됐거나 그리고 칠순잔치가 됐거나 장례식이 됐거나 이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그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당하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기록이 남지 않는 이런 현금을 가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일까요? 끝까지 그래도 정진상 측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기는 썼는데 그래가지고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아파트 3, 4호 라인에 CCTV가 비추지 않는 그 공터에서 정진상에 돈을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아파트가 디귿자 구조의 복도 형태라는 거죠.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애당초 무슨 3, 4호 라인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됐다. 이거 봐봐라. 유동규 씨가 3, 4호 라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3, 4호 라인 자체가 없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였냐. 3, 4호 라인에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2019년도 사건에 대한 얘기였고 디귿자 모형의 아파트 얘기는 또 언제였던 거예요? 2014년도에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의 장소였습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사실관계조차도 2019년도랑 2014년도 언제 어디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지 자기 지금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조차도 변호인이 똑바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이래가지고 누가 누굴 변호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똑바로 모르고 있는 것이고 변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대놓고 지금 재판장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죠. CCTV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치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누가 누구를 변호하겠다라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에 유동규 씨도 이재명 측에서 가짜 변호인을 붙여줬다. 그러니까 변호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붙여놨다. 이런 식의 주장도 했는데 우리 정진상 씨의 변호인도 변호하고 있는 수준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던 거 요거였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민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쟁이 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 그냥 선동가라고 불러야 되는 최민희입니다.
온갖 방송에 나오면서 그 MBC가 됐거나 왜 자꾸 그렇게 써주는지는 알겠네요. 그렇죠. MBC니까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백분 토론이나 뭐 모든 방송에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렇게나 당당하게 떠들고 댕겼던 게 최민희인데 그 최민희를 다른 것도 아니고 방통위원으로 임명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최민희가 결국에 임명되게 되면은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총 5명입니다. 현재는 지금 보수 진보 해가지고 2대3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 최민희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1대4의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통위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재승인 여부를 가지고 있는 게 방통위 아닙니까? TV조선이 됐거나 뭐 채널A가 됐거나 이런 방송사들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채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상혁을 주도로 해가지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조작하고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가짜뉴스 제조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최민희가 뭔 놈의 언론사들을 상대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까? 뭔 놈의 언론사들을 상대로 뭐 가짜뉴스를 근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 자체가 가짜뉴스인데 지부터 근절을 시켜야지.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최민희에 대한 추천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권 내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보니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되는 방통위원을 맡기에는 최민희가 너무 흠결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가짜뉴스 그 자체인 사람인데 물론 이제 뭐 주관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팩트도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최민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던 사람 그게 최민희입니다. 뭐 얘기가 딴 게 필요합니까? 뭐 이거 뭐 그냥 끝난 것이지. 자기가 가짜뉴스는 뭔 놈의 가짜뉴스를 근절하냐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최민희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까지도 맡은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19조를 보니까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에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요런 지금 얘기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거든요. 딱 그러니까 지금 어떤 꼴입니까? 이재명이랑 똑같은 꼴인 거예요. 지금은 나물의 밥인 겁니다. 그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많고 많은 부서 중에서 계속 그냥 뭐 국방위를 고집하길래 뭔 일인가 봤더니만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디 주식이었습니까?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주식이었던 거. 그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딱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최민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니 자기가 노무현 정부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진짜 중립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아. 아니 진짜 뭐 양심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기에 대한 기억만 똑바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중립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다. 이런 얘기를 최민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지금 남아있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최민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성공한 전태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측면을 봐야지 전태일과 이재명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뭐 앞에 있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디를 봐가지고 전태일과 이재명이 이렇게 뭐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왜 도대체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재명이 뭐 노동운동을 뭐 했습니까? 뭐 전태일이가 뭐 옛날에 무슨 뭐 자기 뭐 형수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뭐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측면을 봐야지 도대체 이재명과 전태일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인식 구조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박 전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새벽에 무슨 뭐 작전을 하듯이 전태일 열사가 묻혀있는 곳으로 뭐 이장을 시키지를 않나 계속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전태일이라는 것이고 박 전 시장도 전태일이라는 것이고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예상이 되는 것처럼 최민희가 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옹호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고도 남지.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정의당이 이제 박 전 시장에 대한 조문하는 거는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문을 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나마 이제 뭐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최민희가 뭐라고 했나? 왜 정의당은
조문을 정쟁화하냐 이렇게 막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비를 따질 때가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인간이 무슨 놈의 중립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무슨 놈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라는 겁니까? 시비를 따질 때가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이다. 있던 소리 나고 앉아 있는데 뭔 놈의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거냐고요. 법과 원칙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나 봐. 그냥 박 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만 좌뇌 우뇌에다가 넣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게 지금 최민희가 얘기하는 뭐 법과 원칙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좌뇌 우뇌 양쪽에 지금 뭐 박 전 시장과 이재명으로 꽉 차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운데 공간을 또 만들어줘야지. 누가 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문재인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그러니까 최민희라고 하는 이 여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박 전 시장, 문재인, 이재명 세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최민희가 얘기하는 원칙인 것이고 법인 것이에요. 이 세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 오케이 그러면 이건 진실인 것이고 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냐? 이건 거짓이야 가짜뉴스야. 이래버린다는 거니까요. 최민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위안부 사태, 윤미향 사태였죠. 그거에 대해서 최민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다.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제정신이냐고. 윤미향에 대해 가지고 폭로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갑자기 친일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이용사 할머니에 대해서도 최민희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윤미향 당선인한테 거부감을 보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딴 소리 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정상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무슨 뭐 개인 일기장에다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디오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라디오에 가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지도 아직까지도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박 전 시장, 문재인, 이재명 세 사람에 투영해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정신 이상자가 어떻게 방송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심지어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방통위원까지 돼가지고 방송을 지금 쥐락펴락하겠다라는 거니까 민주당도 정상이 아닌 거지. 참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최민희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를 뭐 비판하고 앉아 있지 않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최민희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지금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쳐 쓸 수가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지 않나.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